다주택자 규제와 청년 지원, 시장의 반응은? 어제 20년지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모아서 마련한 집 2채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1주택자로 돌아가려고 집을 팔려는데 아무도 안 산다고 했습니다. 반면 옆집 청년 부부는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집을 샀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만들어낸 이 기묘한 풍경이 과연 옳은 것인지 말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벌을 받고 준비 없이 빚내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구조가 정말 공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와 청년 지원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의 눈물. 김 선생님의 억울함입니다. 60대 후반의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작은 집을 하나 샀고 15년 후 조금 큰 집으로 이사하면서 작은 집을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팔기도 애매하고 전세를 주면 노후 자금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큰 집에서 살고 작은 집은 전세를 줬습니다. 월세 수입으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투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 채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딱 2채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몇 배로 올랐습니다. 양도세도 중과되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갑자기 투기꾼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 세금이 나왔습니다.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팔리지 않습니다. 매물로 내놓은 지 1년이 넘었는데 문의조차 없습니다. 왜일까요? 다주택자들이 모두 동시에 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없습니다. 김 선생님은 분노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집 2채 마련한 것이 죄냐고 항변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규제의 역효과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세시장의 붕괴. 박 여사님의 절망입니다. 60대 초반의 그분은 20년간 전세로 살았습니다. 집을 사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굴리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월세로 전환하거나 나가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집주인도 다주택자였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견디다 못해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박 여사님은 당황했습니다. 20년을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전세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전세 매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꺼립니다. 다주택자는 세금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하고 1주택자는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합니다. 금리가 높아서 전세금을 받아봤자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님은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야 합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연금의 대부분이 월세로 나갑니다. 다주택자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세 시장이 붕괴하고 서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영끌 청년의 불안. 최 씨의 후회입니다. 30대 초반에 그는 정부 지원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었습니다. 특별 공급에 당첨되었고 저금리 대출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기뻤습니다. 정부 덕분에 내 집을 마련했다고 감사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잘했다고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불안합니다. 금리가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낮았는데 지금은 높아졌습니다. 월 상환금이 2배로 늘었습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이 대출 상환으로 나갑니다.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저축은커녕 적자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양육비 걱정이 큽니다. 게다가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샀을 때보다 10% 이상 내려갔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입니다. 대출금도 다 못 갚습니다. 최 씨는 후회합니다. 정부 지원을 믿고 무리하게 샀던 것을 말입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틀렸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많습니다. 영끌에서 집을 산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을 빚의 늪에 빠뜨린 것입니다. 공급 정책의 허구. 장 선생님의 절망입니다. 50대 후반의 그분은 신도시 분양 소식을 듣고 기대했습니다. 정부가 대량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분양 가격이 비쌌습니다.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았습니다. 저렴한 공급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입주 시기가 멉니다.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5년 후, 1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 집값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위치도 문제입니다. 신도시는 서울에서 멉니다. 출퇴근이 어렵습니다.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실제로 살기에는 불편합니다. 장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정부의 공급 정책은 실질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당장 필요한 것에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로 수치를 보면 공급은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있는 곳과 공급되는 곳이 다릅니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에는 공급이 부족하고 외곽이나 지방에 만들어납니다.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여전히 집을 구하기 어렵고 공급된 집은 팔리지 않습니다. 세대 갈등의 심화. 이 선생님의 분노입니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최근 젊은 세대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다주택자라는 이유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주택자를 투기꾼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집을 못 사는 이유가 다주택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억울했습니다. 자기는 투기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30년 전에 산 집 한 채, 20년 전에 산 집 한 채, 그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집 2채 가진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한 채만 가지고 나머지는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화가 났습니다. 젊은이들도 나중에 나이 들면 알 거라고 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왜 잘못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세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승세대는 억울하고 젊은 세대는 분노합니다. 정부 정책이 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희생양을 만들었습니다. 다주택자를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시장의 왜곡. 한 경제학자의 분석입니다. 그분은 현 상황을 시장 왜곡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다주택자는 규제하고 청년은 지원했습니다. 선의의 정책이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첫째, 다주택자 규제가 공급을 줄였습니다.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전세와 월세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둘째, 청년 지원이 빚을 늘렸습니다. 저금리 대출로 집을 사게 했는데 금리가 올라서 부담이 됐습니다. 청년들이 빚의 늪에 빠졌습니다. 셋째, 공급 정책이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넷째, 세대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기승세대와 청년세대를 대립시켰습니다. 사회 통합을 저해했습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하면 왜곡이 발생합니다. 선의의 정책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의 사례. 김 박사님의 비교 연구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임대 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집을 소일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했고 장기 임대를 보장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제공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안정적으로 삽니다. 일본은 버블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을 규제했다가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간 불황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독일이나 싱가포르처럼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김 박사님은 경고했습니다. 지금의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냉정함을 유지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세대 간 갈등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이성적으로 판단하십시오. 둘째, 정부 정책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선의의 정책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준비하십시오. 셋째, 과도한 빚을 피하십시오. 저금리 지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금리는 올라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대출받으십시오. 넷째,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십시오. 부동산에만 몰빵하지 마십시오. 분산 투자하십시오. 다섯째, 장기적 관점을 가지십시오. 단기적 혜택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10, 20년 후를 내다보고 결정하십시오. 여섯째, 서로를 이해하십시오. 기승세대는 청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청년은 기승세대의 고충을 헤아리십시오. 갈등보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목소리를 내십시오.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십시오.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하십시오. 마지막 당부. 여러분, 다주택자 규제와 청년 지원 정책은 선의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다릅니다. 다주택자는 고통받고 전세시장은 붕괴하고 청년은 빚에 시달리고 세대 갈등은 심화되고 시장은 왜곡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정부 정책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무주택자든 기승세대든 청년이든 모두가 안정적으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충분한 공급입니다. 필요한 곳에 적절한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규제와 지원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시장을 왜곡하지 말고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을 펴야 합니다. 국민은 정부를 감시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실을 전하는 영상을 계속 만들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